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시험 치느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에 이제 고생했던 것이 오늘로써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쉬움이 많은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시험 잘 치렀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쉬웠다고 판단이 되어서 걱정이 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우선 이 행정학만 보면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는 무난했다고 판단됩니다. 자, 출제 비중을 보시면요. 보통 이제 이게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과거엔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행정통제 한 문제 나오는 거 맞고요. 지방행정론 두 문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는 너무 적고요. 정책론은 약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는 개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총평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무난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세 문제, 13번에 자원 의존 이론하고요. 18번에 재산 등록 대상 공무원, 그 다음에 포토와 룰러의 동기부여는 이 부분이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지만 깊이 있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것 이외의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팍팍팍팍 찍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5점은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85점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요 세 문제에서 이제 100점이냐, 90점이냐, 95점이냐, 자, 요것이 결정되는 그런 식의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요, 85점까지는 맞고 갔으면 최소한 맞고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문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너무나 많이 봤던 문제고요. 법규나 규칙과 같은 수단을 간과하고 목표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것은 사실 이제 그 도덕적 해이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목적을 상실하고요. 오히려 법규나 규칙과 같은 수단에만 몰두하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목적 전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가 틀렸고요.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적 전치 또는 동조 과잉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설명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문서 작성이 많아지고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 자, 이거 번문 용례죠. 레테이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 안정적 조직 구조 내에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선례나 상급자의 권위에만 의존하는 거 무사 아닐이지요. 그 다음 한정된 좁은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시야가 좁아지는 것. 자, 전문화로 인한 무능입니다. 맞았죠? 틀린 건 1번입니다. 자,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카무라와 스몰 우드의 정책 집행 모형입니다. 자, 정책론 문제인데 자, 틀려서는 역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미 보기는 다 암기한 상태일 거고요. 정책 결정자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만 제시합니다. 결정자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만 제시해. 왜?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다고. 그래서 정책 집행자는 그 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게 되죠. 이거 뭡니까? 자, 재량적 실험가형입니다. 정답 3번이었어요. 자, 될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실적주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실적주의는 말 그대로 실력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뽑고 실력으로 승진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직 취임에 대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자, 맞고요. 그 다음 행정의 능률성이 높아진다라고 돼 있는데요. 당연하죠. 자, 그 다음 행정의 공정성과 안정성도 확보되는데 정당 정치 발달에 기여하는 건 뭐겠어요? 역관주의죠. 자, 때문에 4번 삑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신제도주의 접근법 그랬습니다. 신제도주의도 우리 정말 더럽게 많이 했었던 거 아닙니까? 신제도주의 하면 세 가지가 있죠. 합력 선택의 신제도주의, 두 번째 역사적 신제도주의, 자, 그리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세 가지 있었는데요. 여기서 자, 제도의 경로 의존성 말만 튀어나오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빡! 뭐였었어요? 역사적 신지도 집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정책적으로 내린 선택이나 결정은 이후의 결정에 계속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다음 제도가 거기에 자꾸 묻어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제도의 경로 의존성입니다. 자, 역사적 신재주의죠. 삑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규범적 제도, 경험적 합리적, 자 이런 거 전혀 없는 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없는 소리고요. 이거는 경제학적 신제도주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특별회계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은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 원칙의 예외인가?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외워보자고요. 공개성의 원칙 예외 뭡니까? 자, 이것은 그 군사비, 자 군사비, 그 다음에 신임 예산, 전쟁 났을 때 신임 예산, 그 다음에 정보비 이거였었죠. 그 다음에 단일성의 원칙입니다. 특기 추, 그죠? 특기 추입니다. 추가 경자, 자 특별회계, 자 기금, 자 추가 경정 예산이고요. 완전성의 원칙입니다. 이거 뭡니까? 순기 현수전차죠. 자 순기 현수 전차였습니다. 순기 예산, 기금, 자 현물 출자, 자 수입 대체 경비, 전대 차관, 차관 물자대. 한정성의 원칙입니다. 이전 예월 계과추입니다. 이전 예월 계과추죠. 자 이용, 전용, 예비비, 2월, 2차 계속비, 자 관연도, 자 수입, 관연도 지출, 자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회계,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뭐 무난하죠. 자 5번까지 풀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콧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6번째, 로이의 정책 유형 중 분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전형적으로 나와야 될 것들만 정확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하게 형성된 재산이나 소득, 권리 등을 계층이나 집단 간에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재분배 정책이죠. 재분배 정책이고요. 정부 기관의 신설이나 변경, 선거구 조정, 이건 뭡니까? 구성 정책입니다. 자, 로그롤링이나 포크 배럴 이런 게 발생하는 게 바로 뭡니까? 분배 정책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정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민간으로부터 추출한다 그랬는데요. 이건 추출 정책인데, 자 이것은 분배 정책하고도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로이의 것이 아니죠. 알몬드와 포웰 것입니다. 로이는요 분배, 재분배, 자 구성, 자 그다음에 이 규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었죠. 자 때문에 4번은 전혀 얼토당치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7번 갈게요.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내적 타당성의 위협 요인은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공공장소 흡연 금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책 시기 전후에 흡연율을 조사했는데, 그러나 조사 기간에 우연히 대중매체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흡연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랬습니다. 자, 정책 평가를 하고 있는 실험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역사 요인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선발 요인은 실험 집단과 이제 비교 집단을 잘못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질성 확보를 실패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회귀 요인은 실험 전에 이제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난 이 실험 대상자가 실험을 하면서 점점 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검사 요인은 테스팅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것은 똑같은 시험지를 여러 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테스트 용지를 여러 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 시험 대상자가 익숙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적 타당도가 맞습니다만은 지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8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예산 제도는 그랬습니다. 자, 요거를요. 진짜 우리는 보통 그 계획 예산 제도 하면 우리는 무조건 맥락 하나. 자, 이렇게 했더니 아마 그 출제하신 분이 제 강의를 들었는지 맥락 하나를 빼버렸어. 자, 진짜. 자, 그래서 앞서 케네디 나오니까 또 그 긴장했을 것 같은데요.
맥라마나가 국방장관이에요. 그래서 얘가 최초에 이것을 국방부에 이것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최초의 적용자는 맥라마나가 맞는데 얘는 국방부에만 적용한 거야. 근데 이 맥라마나가 국방장관일 때 바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케네디라고. 자,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때 맥라마나가 국방부에 도입을 한 겁니다. 존슨 아니냐고요? 아니야. 존슨은요 케네디 다음 대통령이거든요. 다음 대통령인데 얘는 이제 연방정부죠. 연방정부 전체에다가 적용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교재도 자, 이 맥라마나하고 존슨을 가르쳐줬더니 바로 케네디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맞출 수 있었어. 왜냐하면요. 국방 예산이었잖아. 그쵸? 자, 거기에다가 또 장기적으로 간대. 장기. 자, 그럼 PPB에서 장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9번이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무 배분 원칙은 그랬습니다. 사무 배분 원칙도 지방직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고요. 공공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과 가장 가까운 최고의 행정 단위인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급단체가 개입해서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삼촌이 종합선물 세트 과자 가지고 오면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자, 내 거야 막 싸운다고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엄마가 자, 모든 과자는 다 누구야? 자, 동생 거야. 동생이 안 먹는다고 집어던지면 그때 그걸 형이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보충성의 원칙이죠. 정답 1번입니다. 늘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포괄성의 원칙은요. 지방과 관련된 것을 포괄적으로 주라는 거고요. 불경합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우지 않도록 네 거 내 거를 명확히 해주라는 겁니다. 응익성의 원칙은 뭐냐면 자, 이것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혜택을 보는 것에 비례해서 세금을 때려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결정 모형은 그랬습니다. 자, 조직화된 무질서 이 표현 나오는 순간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요 표현은요. 우리 이제 카오스 이론에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통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일시에 정책이 결정되는 모습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책 문제 해결책, 선택기의 참여자. 이거 더 이상 뭐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자, 네 가지가 떠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만납니다. 쓰레기통 모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회사 모형은요. 조직을 연합체로 보는 것이고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자, 이 의사결정이 시행착오가 반복되면서 보다 나은 정책 결정으로 가는 거고요. 앨리스는 모델 1, 2, 3를 언급했었죠. 정답 1번이 맞는 설명이고 뭐 다른 걸 선택할 여지 없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균형 성과 지표, BSC의 성과 지표 중 고객 관점 지표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너무나 많이 했었던 것이고요. 균형 성과 지표는 네 가지인 거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자, 이 재무적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객 만족적 관점,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절차적 관점,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자, 요것만 공부하고 끝났지만 심화에서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가 필요하냐 요 문제 많이 했었고 뭐 너무나 많이 풀어봤던 거죠.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냐 요거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객이 만족하면 민원을 안 넣겠지. 민원의 불만율. 자, 그다음에 정책에 순응하겠지. 자, 고객 만족 직접적이고 직무 만족도는요. 이거는 내가 행복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삑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고요. 지방공기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류란 같은 직렬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뭐 노래를 불렀던 거죠. 노래를. 그렇죠. 자, 그러면 직류란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것. 그렇죠. 직렬 내에서 더 자세히 묶은 겁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직군이란 자, 직무의 성질을 유지한 직렬들의 모임이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전형적인 문제들만 냈습니다. 정말 나와야 될 것만 문제를 냈어요. 그다음에 전직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그랬는데요. 자, 요것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보입니다. 전직은요 가장 큰 거라서 직렬이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직렬이 변화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건 동일한 직급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거는 전보죠. 전보.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골라서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13번입니다. 자원 의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는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보면 조직은 자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환경 의존한다. 이게 자원 의존 이론이 이 결정론이에요? 임의론이에요? 임의론이죠. 임의론이지만 자, 조직이 환경을 완전히 다 이겨먹는다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환경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라는 거기 때문에 조직은 자원을 획득하는 데 있어 환경을 의존한다는 게 맞는 설명이라고 늘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제 이것 때문이야. 전략적 선택적이다.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야, 이거는 전략적 선택 이론이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표현을 가지고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자원 의존에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거 얘를 수업할 때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은요. 결국은 극복하지 이 환경이 나에게 모든 걸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본과정 교재에 보면 나와요. 자, 그 조직의 정치적, 전략적 노력으로 상황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 표현입니다. 자, 조직의 전략적, 정치적 노력으로 상황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전략적 노력입니다. 그게 뭔데?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표현이 자원 의존 이론에서 안 맞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환경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합리적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게 먼저 문제가 워낙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걸 틀렸을 가능성이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조직은 능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의미론이니까 맞는 설명이었다고요. 자, 근데 조직 상호 간의 협력 관계의 형성 요인으로 조직들끼리 상호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 협력을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거래비용 이론에서 결국 다른 조직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다른 조직과 협력 관계를 맺을 수밖에, 왜 거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가? 자, 그거는 거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자원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쟤는 있는데 나는 없어. 나는 있는데 쟤는 없어. 자, 이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거래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호혜성,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런 것들이 거래를 필요로 하게 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효율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비용 이론에서 자, 저희 조직들 간의 서로 협력이 필요한 이유였었어요. 그래서 이 거래비용,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2번으로 찍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이 여러분들에게 함정이었었습니다. 자, 14번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한 라이트 모형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그랬습니다. 라이트 모형은 뭐 우리가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라이트는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 대등형
대등형, 그 다음에 내포형이죠. 자, 이 포괄형. 자, 또 하나는 중첩형. 이렇게 있었는데, 자, 대등형은, 자, 이게 연방정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정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방정부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지? 자, 요거 주의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형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중첩형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번 보시면 내포 권위형은요. 자, 이거는 내포는 이제 포괄형을 말하는 거야. 연방, 주, 지방정부가 바로 위계적인 관계, 상하 관계를 갖는 거고요. 대등고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리되어 있고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리되어 있고, 자, 이 독립적 관계를 갖고 있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지방정부와 주정부에 포함되는 거죠. 지방정부 포함되는 거죠. 설명했었거든요. 맞는 거고요. 중첩권형은 연방, 주, 지방정부가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각기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유한 영역이 있지. 이게 고유한 영역이 있으면서 또 겹치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상당부의 기능을 공유하는 형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1번은 영국의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한 모여로 5가지 형태의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이 부족하면 정부 조직을 하는데,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부족하면 그거를 다른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또는 지방정부 중앙정부한테 의존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서 상대한테 꿀리게 되는 거다. 이게 바로 뭡니까? 로즈의 자원 의존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로즈의 자원 의존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형태의 자원이 뭔데? 자, 이게 뭡니까? 헌정 조제지입니다. 자, 헌법적 지위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정부의 자, 정당성이라든지 자, 또는 이 여론 동원 능력, 동원 능력, 헌정 자, 조직적 역량, 이 재무적 관체, 재무적 자원이죠. 자, 재정 자원. 자, 이건 지식과 정보 자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헌정, 조제지 5가지 자원이거든요. 자, 헌정, 조제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로즈의 자원 의존 이론이라 삑. 자, 뭐 문제 없었을 거라고 봐요. 자, 15번입니다.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정말 뭐 너무 강조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기업가 정치입니다. 기업가 정치는 비용이 집중됩니다. 그렇죠? 소수에게 비용이 집중돼요. 자, 그리고 편익이 분산되기 때문에 다 편익분산이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징계도 이거 기본 필기노트에서 다 공부했던 겁니다. 견책은 전과, 전과자라는 게 아니라 전에 과오가 있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전에 과오가 있었어. 전에 잘못에 대해서 이런 훈계하고 혼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쑥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된다고 했었고요. 간복은 1개월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게 되는 겁니다. 정직은 1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안 주죠. 1, 2, 3번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4번은 약간 새롭긴 합니다만 요게 우리 개정 이 국가공무원법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거 여러분들에게 개정된 걸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정직 및 감봉의 징계 처분은 휴직 기간 중에 그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는데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3개월 정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일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참에 그냥 휴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휴직으로 떼어버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휴직 기간에 있어? 그럼 뭡니까? 이거를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너 휴직 기간을 그냥 빼놓고 휴직 기간 끝나고 나면 적용할 거야. 이거 휴직으로 때우지 마.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직 및 감봉의 징계 처분은 자, 휴직 기간 중에 있으면 그 집행을 정지합니다. 집행을 안 하고 휴직 기간 끝나고 나면 적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휴직으로 때우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니한다가 틀린 설명이라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 2, 3번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자, 4번 풀는데 어려움 없었습니다.
자, 17번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네트워크 조직, 네프트가 말한 거잖아요. 조직의 핵심 기능만 남겨둡니다. 나머지는 다 외주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건데 자원 절약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조직이 남의 입, 남의 손, 남의 발, 자, 남의 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조직을 다 가지려면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겠지요. 자, 그래서 3번은 1번은 자, 맞는 설명이고요. 조직 경계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조직 경계가 모호하죠. 이게 하나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조직 맞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나 응집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려운 조직이다 그랬는데요. 아니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네프트의 7가지 모형에서 이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지요. 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자, 광범위하게 공유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광범위하게 공유된다. 자, 이거 틀린 거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적응하기 쉬운, 용이한 조직입니다. 자, 틀렸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광범위가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 처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맞았어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거든요. 재산 등록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4급이거든요. 자, 4급입니다. 그래서 4급에 해당되는 거 외우자가 열심히 얘기했었는데 고위공무원들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4급, 자, 고위공무원들은 어차피 얘들은 뭡니까? 1급서부터 3급에 해당되니까 포함되는 거고요. 4급에 해당되는 일반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가공무자, 이제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표형 경호처 경호 직원이 그랬는데 얘들이 해당되거든요. 해당되는데 자, 얘 4급에 해당돼야 됩니다. 4급에. 자, 근데 이건 5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수업에서 언급을 안 해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헤매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픈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4급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특별자치도 및 교육감과 교육장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외우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건 맞는데 아마 이제 이것 때문에 두 가지가 헷갈렸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자, 헌법연구관도 4급에 해당되는 업무라서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난이도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찝기 어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볼까요? 포토와 롤러의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대용 이론이 아니고 가정 이론이다. 이거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을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을 나눈다. 그렇습니다. 자,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 이거는 직무 자체에 대한 느낌이거든요. 때문에 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3, 4번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노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포토와 롤러는요. 업적 만족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업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만족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서 업적을 달성해. 업적을 달성하면 뭐를 받니? 이제 보상을 받는 거야. 보상을 받으면 만족을 하는 거지. 자, 이 순서로 가요. 노력을 해서 업적을 달성하고 그 업적의 결과로 보상을 받고 보상 이후에 만족한다. 그래서 업적 만족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에 근거해서 업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포토와 롤러는 이제 이것 이외에도 이제 업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자, 또는 개인의 특성. 자, 또는 뭡니까? 자신의 역할 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이 업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3번이 틀린 설명이었어요. 오히려 이거는 블룸의 기대 이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블룸은요. 일정한 노력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노력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거는 자, 그럼 내가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낸다. 이 노력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될까라고 하는 느낌이야, 느낌. 자, 느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자, 이 기대성이죠. 익스펜트. 자, 기대성.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하면 될까라고 하는 이런 자, 느낌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성과를 내면 자, 그럼 좋은 보상이 주어지는가? 자, 이거 뭡니까? 수단성이죠. 자, 그다음에 자, 보상이 만족할까? 요건 이제 유의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VIE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자, 이게 존재할 때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지 노력 자체에 대해서 중시하긴 것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에 대한 이것을 중시하긴 것이지. 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블룸에 대한 자, VIE 이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상의 공정성. 이거는 확실하게 맞거든요. 우리가 그 포터 롤러가 우리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업적에 대한 자신의 업적에 대한 그 수준, 업적에 대한 수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 보상.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보상. 자, 그 다음에 보상의 공정성.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자, 수준, 보상, 공정성.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자,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공정한 것을 지각돼야 돼. 보상이 공정해야 돼. 자, 오히려 블룸은 이 공정성을 놓쳤다고 말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 VI 속에 공정성이 없잖아요. 보상에 대한 공정성이며 실제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면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불공정하면 동기유발이 안 되니까 만족감이 못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포터와 롤러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낸 거예요. 그래서 19번은 4번은 확실하게 맞으니까 1, 2에서 아마 속어법으로 3번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틀리는 것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국가지정법상 국가결산보고서와 관련하여 가에 들어갈 데서 옳은 것은 이건 이제 기본과정 내용이었었어요. 순서를 다 외우고 있으셨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출납 정리기한이 있습니다. 출납 정리기한. 요거는 자, 지출 마감 기한이거든요. 요게 12월 31일입니다. 출납 기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장부를 마감하는 거거든요. 장부 마감은 2월 10일까지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중앙관서들이 중앙관서에 이제 결산 보고서죠. 결산 보고서를 재경부 장관에게 보냅니다. 요게 이제 2월 말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2월 말이 되면 그 재경부 장관은 결산 보고서가 다 왔을 거 아닙니까? 자, 요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국가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야죠. 국가 결산 보고서를 이제 감사원에다가 내야 됩니다. 요거를 내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요게 4월 10일까지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예전에는 감사원에만 냈거든요. 감사원에만 냈는데 여기 이제 법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감사원 플러스 기획처 장관한테 내야 됩니다. 요게 요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재경부 장관은 국가회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계 연도마다 작성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바로 4월 10일까지 기획처 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해요. 예전에는 감사원이었었는데 기획처 장관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자, 4월 10일까지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원에서는 이제 이거를 자, 감사원에서 결산보고서를 송부합니다. 감사원에서 결산보고서 송부. 자, 송부가 5월 10일까지, 5월 20일까지고요. 자,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그러면 감사원 재경부에서 이걸 다시 정리하죠. 정리해서 이제 국회에다가 제출합니다. 국회 제출이 5월 31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기억하셨어야 되는데, 자, 외운 학생은 어려움 없이 2번으로 찍는데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문제가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7문제는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했던 대로 중요한 것들이 탁탁탁 나왔거든요. 그래서 85점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는 게 맞고요. 이제 그 뒤에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뭘 좀 굴려서 맞췄으면 95에서 90 나왔을 것이고요. 만점 맞기는 사실 늘 행정은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90점 이상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면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합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성적 우열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잘 봤다고 판단한 학생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면 되고 앞으로 행정학은요. 지금 한 4년 정도 계속 무난하게 나오고 베이스 문제들 깔아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문제가 보통 15문제에서 지금까지 한 17문제 나오는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가 항상 한 3문제 정도 나오면서 이걸로 변별력을 구별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쉽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심화 과정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자, 바로 이제는 푹 쉬시고요. 잠도 푹 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먹고 싶은 술 한 잔도 해도 좋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